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이용원 지음. 그날 그는 새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전문가 이용원. 그가 말하는 도전과 극복, 그리고 대한민국. 서은, 치열했던 삶의 기록. 글을 쓰는 내내 살아온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39의 짧은 생이지만 매 순간 진지하고 주위를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나는 이제 정치라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 앞에서 내 삶의 자취를 돌아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그 문을 열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그런 내가 타인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나와 정치의 인연은 한때 현실 정치의 계리와 시민의 애환에 대해 토론하던 선배로부터 시작됐다. 그 선배는 내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에 찾아와 특강을 한 적이 있다. 직원들을 사로잡는 강의를 마친 그는 내 사무실 화이트보드 뒷면에 무언가 크게 적기 시작했다. 2012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인수위원회에서 만나자.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선 캠프와 외곽에 머물며 소일하던 나로서는 그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의미를 두지 않았다기보다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자리였고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우리가 돕던 대선 캠프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 전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위원으로 만났다. 얼떨결에 입은 옷이었지만 나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정치에 눈을 떴다. 이 책은 정치에 눈을 뜬 내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정치라는 문을 열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기 위한 삶의 기록이다. 물론 그 목적뿐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끌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헌정쓰이기도 하다.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 귀 기울여 듣고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누군가에게 미약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 만약 내가 정치에 입문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절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개인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변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두렵다. 두렵기 때문에 나는 많은 이들과 동행하려 한다. 정치인뿐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스승으로 삼고 배우며 함께 걷겠다. 초심을 잃고 유혹에서 흔들리거나 막다른 길 앞에서 좌절할 때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끝으로 이 글을 쓰기까지 나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만 아직 어리고 미숙한 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게는 많은 이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눈과 귀를 열어 놓겠다.
그렇게 땀 흘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2015년 11월 이용원. 이 책은 길지 않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다.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기록이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막은 방황하던 나의 성장기를, 2막은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3막은 내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다. 제1막 내 인생은 덤. 프롤로그 추락. 아들 조심해. 간밤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데려가려는 꿈을 꾸었다.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훈련 전날 꾸었던 꿈이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염려하시는 어머니와는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내일이면 6주 동안의 공수훈련이 끝나고 공수낙하에 돌입한다. 공수훈련 당시 자세가 좋다며 줄곧 시범을 보일 정도였기에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가끔씩 사고가 일어난다는 조교들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끄림직했다. 저녁에 하던 격투훈련까지 멈추고 마음을 다잡았다.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던 동기들도 그날만큼은 말수가 줄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긴장했던 것 같다. 나 역시 그랬다.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꿈에 저승사자가 나와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걔는 기우려니 하고 금방 잊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날은 저물었다. 성남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이번 훈련만 마치면 드디어 특전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성남 비행장의 하늘은 맑았고 훈련은 무사히 끝날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강화복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서로의 낙하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었다. 어차피 한번 뛰어야 하는 것이라면 멋있게 뛰자고 다짐했다. 안전검사와 사전교육이 끝나고 수송기 문이 열렸다. 마치 지하철 의자와 같이 쭉 늘어선 좌석이 있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편이나 배려도 느낄 수 없었다. 최대한 많은 병사들이 효율적으로 낙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교관의 인도에 따라 수송기에 올랐고 하나 둘 자리를 채워갔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송기 문이 닫혔다. 수송기의 엔진 소리는 우리의 심장 박동을 감추려는 듯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더해갔고 멀쩡해야 할 정신은 아득해졌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기 전의 긴장감과 두근거림이 이어졌다. 그때 가족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뒷모습과 어머니의 손길,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던 형과 천덕꾸러기 여동생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낙하 지점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 교관이 수신호와 함께 준비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송기 내부의 공기가 긴장으로 덮였다. 공수훈련 동안 각지에서 모인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낙하 명령이 떨어졌다.
뛰어! 교관의 명령에 잠시 머뭇거리던 맨 앞의 동기가 뛰어내리자 줄지어 공중에 몸을 실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늘에 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다. 감탄할 새도 없이 나 역시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공중에 몸을 던졌다. 1만, 2만, 3만. 상계검사! 마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의 알싸한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훈련받은 대로 낙하산이 펼쳐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곧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십 개의 낙하산 행렬이 지상으로 향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황홀한 꿈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조종 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쥔 채 낙하 지점을 바라보았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 잔디밭이었다. 재수가 없으면 자갈밭이나 너무 평평한 평지에 걸려 부상이 있는 곳에 걸린다는데 운이 좋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앞에서 강화하던 낙하산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분명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었다. 손잡이를 당겨보고 둘러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무엇도 할 수 없는 순간 넋이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 그대로였다. 정말 넋이 나가 있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과 같이 빠른 속도로 낙하산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팍! 앞에 있던 낙하산과 충돌하며 서로의 낙하산이 뒤엉킨 채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상하지 못한 일에 동기는 당황했고 나는 오히려 약간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 동기의 낙하산 위에 내 낙하산이 걸쳐져 있는 형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려와는 달리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찰나의 희망이었다. 동기의 낙하산에 걸쳐있는 낙하산이 공기저항을 덜 받게 되면서 점차 쪼그라들었다. 보조 낙하산을 펼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 완전히 엉켜버리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이 둘 다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모를 희망에 둘 다 죽을 수는 없었다. 낙하산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동기와 몸이 분리돼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25층 높이에 다다랐을 때 낙하산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느적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무슨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바닥이 나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10층 높이쯤 내려왔을 때 낙하산의 공기가 모두 빠졌고 공중에서 경지용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입으로 들어왔다.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아프지가 않았다. 눈이 감겼다. 그러자 고열로 격렬을 일으키는 아기가 보였다. 괴로워 보이던 그 아이는 한참을 신음하다가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곧이어 잠들었던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져 우는 모습이 보였다. 또 그 아이의 형이 어머니 몰래 꿀밤을 때리는 모습도 보았다.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깨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졌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곧 몸이 가벼워지며 뜨기 시작하더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눈을 떴다.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몸이 멈췄으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다. 정금의 땅이었다. 순수하고 투명한 퓨어 골드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그곳은 성경에 묘사된 천국과도 너무도 흡사했다. 밝은 빛이 사방에 가득해 눈을 감아도 몸으로 빛이 느껴졌다. 하늘과 구름, 광과 들판과 모두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대지를 가로지르는 강에 금으로 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였다. 그 광경을 한참 넋놓고 보고 있던 중 하늘에서 새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새 소리가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췄을 때 나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유사했다. 그런데 신기했던 건 귀를 통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와 같은 울림이 천지를 흔들었다.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묻고 싶은 게 많았다. 그러나 울림과 동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리모컨으로 테이프를 거꾸로 돌릴 때처럼 이곳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빠르게 이동하던 몸이 멈췄을 때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 임사체험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제1막 내 인생은 덤, 태동과 성장, 성장통, 그리고 사람들, 덤, 새로운 삶의 시작, 헬로 아메리카 하루를 이틀처럼. 성장통과 그리고 사람들. 사람은 자라면서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육지뿐 아니라 정신도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다만 참고 이겨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통증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서 내미는 손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손을 잡고 아프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다. 그리고 우리가 내민 손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의 힘을 내어 성장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 훈장님과 어머니. 신평동은 말 그대로 새로운 평지라는 뜻을 지닌 동네이다. 내가 신평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을 때쯤 깨달은 것은 누군지 몰라도 힘을 모아 개척해 보자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난 그런 땅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고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제대로 잠을 주무신 적이 없다고 했다. 잦은 고열로 인해 여러 번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전신경련과 마비가 자주 찾아와
맨발로 나를 안고 동네 병원을 찾아간 것만도 수차례라고 했다. 그렇게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깊이 잠들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건심과 걱정을 먹고 자랐다. 어머니의 헌신 덕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나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개구장이가 되었다.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제발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만 있게 해달라며 빌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빈 탓인지 건강하게 뛰는 것을 넘어 지나칠 정도의 개구장이가 되어 매일같이 어머니 속을 썩였다. 서하구 신평동은 1959년 발생한 4.25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몰려든 사람들과 도시개발 계획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터를 잡아서인지 몰라도 외롭고 고단한 도시였다. 그렇게 역사를 이어온 도시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중반까지도 동네 이름과는 달리 새롭게 변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었다. 물론 1987년 신장평림공단이 들어오면서 나아지긴 했으나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는 동네의 모습은 어려운 사람들이 북적이 든 동네였을 뿐이다. 포장된 길이 적어 비가 오고 나면 진흙탕 투성이에 골목에는 가건물 같은 판잣집이 절비했고 할 일 없는 건달들이 돌아다니며 동네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는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칼을 들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대문을 열어놓고 엄주의 도박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어른들을 통해 실종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아마 유괴됐을 거라는 상상하기 싫은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부모님은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도 어린 시절 일과는 노는 것이었기에 동네 이것저것을 비집고 다니며 놀았다. 개구리든 메뚜기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 먹고 다녔다. 그 시절 우리네 사정이라는 것이 그랬다. 밥을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기에 한참 먹을 아이들 주전부리까지 챙겨주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음에도 거의 용돈을 주지 않았다. 다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간식이 있었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던 만큼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던 어머니의 배려였다. 그리고 딱히 놀이터라든지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동네 공사장같이 위험한 곳에서 놀았다. 그래서 놀다가 머리를 다쳐 바보가 된 아이도 있었다. 나 역시 동네 공사장에 있는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놀다가 거꾸로 떨어진 적이 있다. 머리가 찢어져 온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는데 다행히 근처에서 소일하던 친구 어머니가 지혈과 치료를 해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살던 동네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내 유년 시절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거의 마지막으로 서당에 다녔던 세대였다. 물론 지금도 서당이 있고 공장도 있지만 지금의 서당이란 한자를 밝혀주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서당에 다닌 이유는 어머니의 할아버지, 즉 나의 외정조 할아버지께서 혼장님이셨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그런 할아버지에게 예의 범절과 삶의 지혜를 배워온 어머니는 항상 바른 분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자식들을 대할 때에도 쉽게 야단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는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하게 혼내곤 했다. 하루는 피아노 학원을 정말 가기 싫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갔다. 니 어디 갔다 이제 왔노? 어디 갔다 오기는요. 피아노 학원에 갔다 왔습니다. 참말이가? 니 안되겠다. 거짓말 살살 치면서 놀러 다닌 거 모를 줄 아나? 학생이 공부 안하고 그러고 다닐 거면 집에 있을 거 없다.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깝다. 그 옷도 다 벗어비라. 어디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그렇게 나는 홀딱 벗겨진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겨울이라는 게 문제였다. 불알이 얼 것 같은 추위에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한참을 떨고 있는데 퇴근하던 아버지 회사의 직원 아저씨가 나를 보게 됐다. 니 와 이러고 있노? 거짓말 하다가 걸렸어요. 인서가 그러게 와 거짓말 하노? 저기에 사모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다시 열리고 화가 풀리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저씨 손에 이끌려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저씨의 설득에 어머니도 못 이긴 척 넘어갔다. 물론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잔소리마저 자장가로 들릴 정도로 집안은 천국이었다. 사실 정 많고 마음이 여린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다르치고서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개구장이로 지냈지만 가급적이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혼나는 것이 두려웠다기보다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나를 엄하게 다그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피해주지 말아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식들에게 했던 이야기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아버지와 함께 2,000섬이 넘는 살을 부르이웃과 소외계층에 나누며 살아왔다. 항상 진실하고 상생하는 삶을 실천해온 어머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 역시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탓, 내 탓. 신편초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신평동을 벗어나 사중학교에 입학했다. 키가 크고 다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점 자네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는다. 나 역시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크고 작은 실패가 계속되자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반항으로 표출됐다. 그렇게 늘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투쟁하듯 버텨냈다. 학업은 뒷전이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가끔 담배까지 입에 물었다. 바짝 쳐올린 군인과 같은 스포츠 머리는 칼라 무스와 스프레이를 발라 고정시켰으며 친구들과 어른 옷을 사입기 시작했다. 그때의 모습은 텔레비전의 재연 드라마에 나오는 불량 청소년의 모습이었다. 하루 일과는 오락실이나 코인 노래방 등에 주치고 있다가 주변에 패싸움이라도 터지면 주먹질을 해대고 밤늦게까지 어슬렁거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시절을 보냈다. 니가 용진이 동생이가? 와 임마 이거 형 억수로 잘 뒀네. 니 임마 너그 형한테 잘해래. 니 형은 안 그런데 니는 와 그러노? 그 시절 나는 이용은이 아니라 용진이 동생으로 불렸다. 형은 모범생에 운동도 곧잘 했다. 애고 어른이고 형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형을 좋아하고 칭찬했다. 그에 비해 나는 형보다 딱히 잘하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내 존재가 형의 그림자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싫었다. 물론 내가 엇나갔던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던 미술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각종 대회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상을 예약해 놓을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미술하는 것과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다. 영훈아, 미술은 취미로 해야지. 미술에서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대. 그날 이후 나는 학교에 다녀오면 방문을 걸어잠그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닫혀있는 방문 사이로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닫힌 방문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놓인 벽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 밑으로 한 장의 쪽지가 들어왔다. 사랑하는 영혼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와 모르겠노? 그런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캠퍼스가 아니라 좀 더 큰 세상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꼭 예고나 미대를 안 가도 미술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만 속상해하고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 영원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네. 방문을 사이에 두고 나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기대고 있었다. 지금도 예술가가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는 더욱 딴따라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 깊이 이해하기에는 나는 아직 어렸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의 벽에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림은 커서 마음껏 그리자고 다짐했다. 물론 형과의 비교나 미술을 포기한 것이 반항하는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되기 쉬운 핑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믿을 뿐이다. 한번 찾아온 열병은 시 가시지도 않고 계속 나를 괴롭혔다. 중학교 2학년 말이 되면서 조금 더 악동의 면모를 갖추었다. 방학이 되면 자가치 시장에서 구한 미군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다. 어깨는 통기타를 하나 걸치고 가출을 했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기차를 타고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돌며 기타를 치고 대학생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모두가 자리를 뜨고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취해서 잠들기를 바쁘겠다. 계약을 하고는 교재비를 줄여 모은 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남포동 거리를 배회하며 맥주잔을 기울인다. 아무리 단속이 지금 같지 않았다고 한들 계속 받아줬던 것은 형색이 도저히 중학생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고 몇 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하곤 했다. 얼마나 자주 마셨던지 생맥주 5,000cc는 거뜬했다. 또한 독서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수학과 영어 대신
당시 유행했던 스테지와 아이들에 대해 공부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켰다. 예를 들면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친구들이 선배들의 권유가 있을 때마다 냉정하게 뿌리쳤고 각종 범행을 할 때는 단호히 거부했다. 어릴 적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던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우리 아들 사랑하고 믿는데 와 같은 이야기가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한다. 늘 하키채를 들고 있는 건장한 사내, 촉망받는 운동선수이자 특수부대 출신인 사내, 동네 불량배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사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면서도 홍길동으로 불리는 그 사내, 박건배. 그는 바로 중학교 3학년 언사님이다. 촉망받던 운동선수였던 선생님이 교편을 잡게 된 건 부상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운동을 그만두고 교편을 잡게 되면서 적어도 사구에서만큼은 웬만한 운동선수보다 더 유명해졌다. 내가 다니던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나쁜 짓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이 영혼이 네 부반장 한번 해보거라. 전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성품 좋기로 소문난 친구 2명이 반장과 부반장이 됐다. 그런데 선생님은 남은 부반장 한 자리에 대뜸 나를 지목했다. 물론 자진해서 손을 든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나를 지목했다는 건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학교 전체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고 가장 농땡이 잘 치고 잘 노는 학급 임원이 탄생했다. 훗날 그 이유를 여쭙자 공부도 안 하고 반항을 일삼기는 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모인다는 건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다 겪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항도 하고 별짓 다 하고 놀아봤다. 그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는지 아나? 웃음만이 나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만 들더라.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대뜸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한참을 웃더니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항상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대. 그런데 영훈아, 모든 걸 거꾸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겠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네가 대신 어울려주는 거 내 다 안다. 그러고 너그 형이 늘 칭찬받고 모범생이라 비교돼서 힘들제?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친구들과 비교되기 위해 반대로 했던 행동들, 소외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일들, 나를 돌아볼 여유 없이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 내 이름은 이영혼이고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혼아, 사람들이 살면서 내보다는 남을 탓하고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한테는 관대하고 남이 하면 욕을 하제. 그게 다 남 탓을 해서 그런 기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네 덕이 내 탓이라는 말을 우선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보거라. 그러면 상대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고 나쁜 점도 작게 보이기 시작한대. 분명히 자신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기다. 그날 이후 네 덕, 내 탓은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항상 화가 나 있던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조금씩 사회와 학교에 대한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말을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